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하고 자취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따로 알게 된 소모임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서 지냈는데 지금의 신랑은 그 중에서도 볼링 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의 신랑은 저보다 며칠 앞서 모임에 가입해 있었고 처음 모임을 하던 날에 저처럼 서툴던 모습에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랑은 일이 바쁘다고 하여 모임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본인은 공항에 무슨 관제탑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게 교대 근무라서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 때문에 종종 호주도 왕래를 해야 하고 근무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녁으로 무슨 비밀 모임이 있대요. 무슨 모임이냐고 물어보니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의 사람들끼리 하는 와인 모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술이라면 소주랑 맥주만 아는 사람인지라 엄청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랑은 처음엔 그렇게 자기의 자랑, 재력을 과시하면서 저에게 대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계속 연락이 오기도 하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아서 결국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아반떼 자동차를 갖고 있고 2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사치를 부리는 것을 싫어하고 검소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계속 어필을 하더라고요. 신랑의 말처럼 신랑은 먹는 것, 입는 것 등에 큰 지출을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았지만 가끔씩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오는 차 안에 명품백을 선물해주는 등 저에게 있어서 지출은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더 좋은 집으로 가자고 말을 했지만 검소한 그 사람의 성품대로 기존의 신랑 집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대신 차를 바꾸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응? 뭐가? 명품백 같은 건 투자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기에도 괜찮은데 나는 집이나 땅 같은 건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당신도 내가 사는 집에서 시작하자고 말을 해줘서 그럼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내다가 이사 갈지 말아보자. 그래. 아, 그리고 결혼식은 정말 작게 해도 괜찮겠어? 우리 부모님 사업 때문에 잠시 오셨다 가는 거고 그런 것들도 다 허례허식이잖아. 난 장녀가 아니라 덜한데 당신은 장남이잖아.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안 써. 괜찮아. 검소해도 너무 검소한 신랑 때문에 저희는 결혼식도 양가 식구들이 모여서 밥 한 끼 하고 헤어졌습니다. 신랑네 부모님께서도 말도 없이 식사만 마치고 가셨고요. 저희도 어차피 신혼여행 때문에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려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떠나셨고 그 이후 명절이 되어도 바쁘다고 일이 많다며 한 번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친한 친구 결혼식장을 갔다가 대학교 동창들과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참, 너네 신랑 공항에서 일한다고 했지? 응, 공항에서 일해. 어디 공항? 나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인천공항인데 나중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더라. 그런데 관제탑인가? 거기서 일해서 보기 힘들었을 텐데 타이밍이 좋았나 보다. 아닌데? 수학을 싣고 있었어. 응? 뭐지? 다른 분 일을 돕고 있었나?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너 집에도 가방 몇 개나 더 있지? 너네 신랑 센스 있어서 부럽다 얘. 그럼 뭐해. 짠돌이라 아직도 이사를 안 갔는데. 다 생각이 있겠지. 나 가방 한 번만 봐도 돼? 응, 봐. 그렇게 친구 한 명에게 가방을 보여줬는데 친구가 가방이 예쁘다며 인터넷에 해당 가방의 메이커와 디자인을 검색해보더라고요. 이것도 신랑이 사준 거지?
나야 뭐 명품이 뭔지는 알겠어. 주니까 들고 다니지. 아, 그렇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저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짭 맞지? 오, 인터넷에 있는 거랑 색도 좀 다르고 크기도 다르더라. 신랑이 짭 선물해 준 거야? 세상에. 근데 결정적으로 가방 안에 그 로고 패턴이 없어. 심지어 급 낮은 짝퉁인 것 같은데 쪽팔려서 이런 걸 어떻게 들고 다녀. 쟤가 명품에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그냥 선물했나 보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집에 있는 가방 다 확인해 볼 것 같아. 친구들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인근 명품 중고상에 갔더니 제 가방이 짭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저급한 가방이었던 거죠. 저는 집에 가서 신랑이 준 가방들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로 로고가 다르거나 사이즈 미스에 어떤 건 가죽 마감의 이상까지. 다른 것보다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명품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물해주면서 어떻게 가짜를 선물해줄 수가 있죠? 저는 포장까지 다 되어 있길래 한치의 의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랑과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신랑이 근무 중인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관제탑이 어디인지 몰라서 전화를 해보려고 공항 여기저기를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큰 창밖으로 비행기에 수화물을 싣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신랑이더군요. 신랑은 열심히 수화물을 다 싣더니 곧장 다른 직원들과 담배를 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신랑에게 공항에 와 있다고 점심시간에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1시간 뒤 정장을 입고 있는 신랑과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쁜데 왜 일하는 데까지 찾아오고 그래? 당신 나한테 준 가방 다 가짜야? 지금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선물은 왜 해주고 왜 가짜를 줘서 사람 망신을 시켜? 예뻐서 사준 거야. 내가 진짠지 가짠지 알게 뭐야.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살 때 어디서 사는지 가격부터가 다른데. 나도 잘 안 사봐서 그냥 인터넷으로 시킨 거라 몰라. 왜 일하는 사람 붙잡고 난리야. 그리고 당신 공항에서 하는 일이 관제탑 보는 거 맞아? 이제 내 모든 게 의심스럽니? 당신이 수압을 옮기는 거 봤어. 나 화나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일을 하러 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몇 년 만에 보는 시어머님이 있었어요. 어머님? 맞으시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님은 저를 모르는 척하며 뛰어가시길래 저도 같이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봅니다. 네? 어머님 맞으시잖아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저 그 집 엄마 아닙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 잘 지내요? 네? 네. 나 우리 아들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어머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난한 집에서 장남으로 자란 신랑은 항상 돈에 대한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적도 있고 돈을 벌겠다고 도박을 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겠다고 뒤늦게 공항에서 몸쓰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 아주 오랜만에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결혼할 건데 와서 자리만 지켜달라고.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그렇게 아들이 거짓말을 하며 사는 걸 알았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밥을 해서 먹이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님의 멱살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끌어냈고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처럼 뒤가 구린 여자랑은 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 엄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호주에서 지금 사업 중이고 몇 년 뒤에 본인도 그 사업 이어받으러 호주로 갈 거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신랑이 약간 미쳐있는 걸. 눈이 돌아가서 호주, 사업, 승진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이혼 준비를 하며 재산 분할과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신랑의 집인 줄 알았던 그 집이 전셋집이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집에 저희 멋대로 인테리어까지 해버렸어요. 신랑과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엄마도 집도 가짜 명품들도 모든 게 다 가짜 같고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람 볼 줄 모르던 제 바보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랑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어렸을 때는 서로의 집도 자주 드나들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이사를 가면서 소식이 끊겼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같은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신랑은 공대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요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고 저희는 저녁 후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대학교 때 중학교 동창을 만난 것부터가 약간 드라마 같기도 했고 20살 어린 마음이라 그런지 신랑에게 자주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신랑을 짝사랑하기도 했지만 신랑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신랑이 군대를 다녀오고 저에게 고백 후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가 대학 때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편안한 느낌이 많았고 연애를 하면서도 큰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좀 해도 신랑이 워낙 착한 사람이다 보니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착하기만 한 신랑이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에 제가 신랑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 무렵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3일 밤낮을 신랑이 곁을 지켜주었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와중에 신랑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시댁과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제가 갖고 있지만 큰아버지께 맡겨뒀다고 신랑에게 계속 말을 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보니 시댁에 인사만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본인들 편한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 편하게 쉬다 가. 네 어머니. 부모님이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어떡해. 이런 대소사를 어른들이 같이 하셨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형제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구색은 다 맞춰야 돼. 주변에 시선도 있으니까. 혹시 보험금은 갖고 있니? 네? 보험금은 왜? 예물이랑 예단이랑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그렇지. 보험금은 원래 저희 큰아버지가 내고 있으셨어서 큰아버지가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놓고 저희 부모님의 보험금을 이야기하는 시댁이 달갑지 않았고 저는 그날 저녁에 큰아버지께 전화를 하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그때 뭐에 홀린 사람처럼 부탁을 해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큰아버지의 형제들까지 함께 상견례를 마치고 나니 예물이니 예단이니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 참 치졸하게 굴더군요. 첫 제사 전날 오라고 하길래 회사를 다녀서 못 간다 말씀드렸더니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조상님 제사는 누가 지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신랑한테 말해서 밤 늦게라도 가겠다 했더니 왜 쉬는 애는 건드리냐고 뭐라 하시네요. 그럼 바로 가는 버스도 없는 시댁을 저는 어떻게 오고 가라는 말인지. 그래서 바로 가는 버스도 없는데 이 밤에 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 하니까 자고 내일 출근하라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이가 없어서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은 본인도 같이 밤에라도 가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오라고 소리 지르던 시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둘 다 편히 쉬라네요. 그 다음날 제사를 지내러 시댁에 갔더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절 노려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가족이 없으니 연휴 내내 쉬다가 가라는 시부모님이었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의 밥 먹으면서 술도 먹고 계속 설거지를 하는데 어디서 쉬라는 건지.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 왜?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가족 있다고 부모님 안 계셔도 형제랑 친척들 있다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그제야 신랑이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다독여서 집으로 갔고요. 며칠 미안하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먼저 사과 전화 드리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제가 사과라고 끝냈네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엔 시아버님이나 신랑을 톡톡 치는 정도였는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때리게 되고 그 뒤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깜빡깜빡하는 그런 증상이요. 시아버님도 그런 시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는지 주말마다 저를 집으로 불러들여서는 시어머니를 보게 하고 외출을 해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랑 둘이 집에 있는데 저더러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너 왜 싫어하는지 아니? 네? 처음에 부모 잃었다고 해서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돈 해주기 싫어서 돈 숨겼지? 우리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사망보험금은 두둑히 받았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돈 어디다가 숨겼어? 그 돈 숨겼으면 집이라도 한 채 사오던가. 전세가 뭐야, 전세가. 너 그러는 거 다 부모 욕먹이는 거 알고 있니? 이제 식구인데 같이 나눠 쓰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쉬지 않고 입을 쫑알쫑알거렸고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확 밀치고 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 신랑의 연락을 받고 제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넘어지면서 발을 접질러서 발목 있는데 깁스를 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냥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이 최고라느니 뭐 그런 말만 반복하시고 시아버님께는 욕을 하고 저는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면 지난번 얘기처럼 돈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저는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에서 한동안 모시면서 저는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은밀한 괴롭힘이 시작된 거죠. 저는 수시로 찾아가서 시어머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도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집안 욕을 하고 꼬집으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 미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음식을 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서 놀래킨 시어머니 때문에 칼을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거든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깝다, 아까워. 그렇게 말을 하며 뛰어가는 시어머니의 뒤로 가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꽉 누르고 저도 모르게 육두문자를 막 날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소름을 끼쳤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식사를 하실 때 누룽지라도 하려고 끓인 물을 가져왔는데 시어머니가 그 물잔을 들더라고요. 뜨겁다고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손을 놓쳐서 시어머니는 화상을 입었고 저도 물이 튀어서 약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다독여주고 신랑도 집에서 집안일도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시아버님은 용돈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시어머님의 치매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가족들과 먹으려고 사둔 샤인머스켓을 다 먹고 손으로 옷개면서 놀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를 꼬집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자주 저를 꼬집어서 저도 종종 꼬집거든요. 시어머니는 아프다며 울었고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습니다. 결국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랑 다투느라 피곤해서 정리도 않고 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왔고 헝클어진 머리에 널브러져 있는 절 보고는 시어머니께 가서 야단을 치셨어요. 며느리 고생 좀 그만 시키라고요.
그렇게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 신랑은 어머님을 요양센터에 보내자고 했어요. 요양센터로 간 시어머님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종종 찾아가면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거나 또 욕을 하는데 정말 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 박혀서 살아야겠지만 어찌나 마음 씀씀이가 더러운지 요즘도 정신이 들어오면 저희 부모님 보험금 얘기를 해요. 요양보호사들한테 물어보니 저희 어머님 거기서도 나름 진상이라 케어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야금야금 흰머리를 뽑는 척하면서 머리도 한 컷씩 뽑고 오고 늘어난 살갗 쭉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kg 우량아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건장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몸무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체격이 좀 있는 편이라 그래요. 저는 원래 모태 우량아의 통통 체질이었고요. 지금의 신랑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내 동아리 활동 중 알게 되었어요. 저희 동아리가 볼링 동아리다 보니 편을 나눠서 게임을 많이 했는데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 승부욕도 생기고 이기면 즐겁고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활동 중에 눈이 맞아서 몰래 사내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키도 작고 체형도 크지 않고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날 시댁과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님 눈에 제 동생이 많이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신랑의 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면서 남자친구가 있는 동생한테 헤어지고 본인 아들 만나보라며 아무도 즐겁지 않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결혼 이후의 생활에서부터였어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키도 큰 체형이고 살집도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만이거나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로 살이 찌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일만 하면 저에게 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도련님 생일이라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메뉴가 샤브샤브였어요. 샤브샤브 고기는 주문을 하면 가져다 주고 나머지 야채는 샐러드바에서 가져다 먹으면 되는데 하필 제가 맨 안쪽에 앉아 있었고 제 옆으로 신랑이 있고 맞은편에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앉아있는 자리였는데 자리가 이렇다 보니 리필을 할 때에는 대부분 신랑이 가져왔습니다. 예, 너는 살 뺄 생각 없니? 네? 갑자기요? 아니 그렇잖아. 살찌면 성인병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지금도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쟤 혼자 왔다 갔다 하잖니. 제가 안쪽에 앉아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네가 안에 있어도 엉덩이가 가벼우면 빠릿하게 일어나서 신랑이랑 같이 포면 얼마나 보기 좋으니? 제가 열심히 고기 익혀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너는 왜 애가 먹을 생각만 해? 네 신랑 저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거 안 보이니? 그리고 샤브샤브라도 살찐다. 너 고기보다는 야채 이런 것 좀 먹어봐. 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밥 먹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입맛도 뚝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더라고요. 신랑은 살 하나도 안 쪘는데 왜 그러냐며 어머니께 타박을 하고 저는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기분이 너무 상해서 살을 빼야겠다고 신랑에게 말을 했는데 신랑이 그걸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시댁에 가니까 시어머님이 저를 기분 나쁘게 훑어보면서 다이어트 중인 거 맞니? 다이어트다 다이. 죽을 각오로 하는 건 아는 거지? 이러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죽방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서 시어머니의 말을 못 들은 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밥망을 툭 하고 던지더군요. 요즘 동네에서 밥 깎는 부업이 유행이라서 나도 신청해봤다. 네,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너 집에서 멍하니 TV만 볼 것 같아서 너 하라고 시켰어.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지. 네? 저 집에서 TV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안 그래도 오늘 너 온 데서 이불 좀 꺼내뒀다. 오늘 온 김에 나랑 같이 운동 좀 하고 가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붙잡혀서 큰 이불을 몇 개나 밟으면서 빨았는지 몰라요. 신랑이랑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면 다이어트 도와주는 거지 하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시어머니가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마른 비만 스타일이에요. 과자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말랐고요. 심지어 사이즈도 4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키가 크다 보니 66에서 77 정도의 옷을 입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님이 자꾸 옷도 이상한 걸 저더러 입으라고 줍니다. 사지를 찢어서 팔을 다리에 넣으면 들어갈까 말까 그런 조그만 옷들이요. 신랑이 당연히 안 맞지 이러면 시어머님은 수줍다는 듯이 아 그래? 이러고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치매인가 싶을 때도 있어서 한 번은 견디다 못해 저도 한 소리를 했어요. 그날도 무슨 비싼 옷이라면서 습한 끼도 없는 옷을 주길래 너무 화가 나서 옷 위에서 보란듯이 그 옷을 우겨 넣어봤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타입의 옷에 팔을 우겨 넣어서 옷이 찢어졌어요. 어머님 보셨죠? 제가 옷 안 맞는다고 한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머,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하면 되지. 옷을 왜 찢어? 이게 얼마짜린데. 어머님, 치매세요? 한두 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분명 제가 입으면 옷이 찢어지거나 제가 혈액순환 안 돼서 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옷도 뭐 좋은 것도 아닌가 보네요. 조금 당겼다고 찢어지기나 하고. 아, 넌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들쏘 같니? 네 동생은 공주 같다만 넌 무슨 선머슴이야. 제 동생은 그렇게 생겨먹었고 저는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그날 신랑도 시어머님도 없는 김에 시어머님이랑 대판 싸웠고 한 며칠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신랑이 뒤늦게 알고는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나 살 빼기 전에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신랑이 그렇게 그게 스트레스냐고 하면서 본인이 보기에는 하나도 안 뚱뚱하고 이쁘다길래 또 스르르 풀어지긴 했지만 시어머니랑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서 또 한 번 살 이야기라면 시댁에 연을 끊겠다고 신랑에게 말을 하고 며칠 뒤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전해 듣기라도 한 건지 늘 살 이야기를 하고 다이어트가 어쩌고 하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처럼 며느리랑 지내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제가 본인 마음을 몰라준다며 밥을 먹다가 우는데 참 어찌해야 할지. 그래서 멍하니 있으니 신랑이 시어머니를 다독거렸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쩐지 제가 보기에는 다 쇼 같았거든요. 한 2달 뒤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시부모님께 건강검진을 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먹는 걸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본인이 당뇨가 있는데 심지어 심한 당뇨였습니다. 그동안 소변도 뿌옇게 나오고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시어머님은 전혀 몰랐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걸 엄청 좋아해서 집에도 티밥, 양갱이나 사탕 같은 게 쌓여있기도 하고 밥도 사실 좀 짜게 드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짜게 드시니까 고혈압 정도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당뇨라뇨.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고기는 살찐다고 저한테 도라지 무침을 밀어주던 시어머니인데 당뇨가 식단이 엄청 중요한데 하필 당뇨가 걸려서 저는 그 결과 듣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후 몇 년이 흘렀고요. 저는 한 아이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딱히 열심히 살을 빼려고 한 적도 없지만 출산 후 아기한테 시달리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저는 살이 꽤 많이 빠졌고요. 시어머님은 지금도 저의 음식에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식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절 흘낏 보더라고요. 너 지금 내가 아주 우스워 죽겠지? 속이 시원하지? 아우 고소해. 왜 이렇게 고소하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집 현비밥이 너무 고소하다고요. 너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우습지? 그보다 어머님, 이거 무나물이랑 이런 거 드세요. 고기도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어머님의 당뇨 진단 이후 어머님과 제 위치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더러 살이니 건강이니 이야기를 하던 어머님은 제가 살이 빠지고 본인이 당뇨라는 질병이 생기니까 할 말이 쏙 들어간 거죠. 예전에 먹는 걸로 치사하게 사람 마음 상하게 하더니 지금 딱 반대 위치가 된 거죠. 신랑은 시어머니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는데 제가 그만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시어머님의 건강 걱정을 끔찍히 생각하는 딸 같은 며느리인걸요. 앞으로도 저는 딸 같은 며느리 노릇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와 저의 신랑은 같은 과 후배로 만나서 대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니 서로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긴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전공을 살려서 일을 했던 터라 결혼을 할 때 선후배들이 축의금을 어느 쪽으로 내야 하나 망설일 정도로 서로의 지인이라면 빠삭하게 알고 지냈습니다. 신랑과 결혼식 날 신랑의 친구들 중에서 유독 혼자 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 친구들이 그 손님을 욕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결혼식 날에는 신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흰 옷을 피해서 입는 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제 지인도 아니니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과 신혼여행을 가는 길에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결혼식에 흰 원피스 입은 손님, 당신 손님이야? 응,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야. 아, 그랬구나. 친해? 입사하고 우리 부서에 발령받아서 내가 처음부터 일 봐줬으니 친하다기보다 선배 그 느낌 아닐까? 오늘 흰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 안 그래도 오늘 남자친구랑 뭐 스냅 사진인가 찍는다고 해서 그렇게 입은 것 같네. 시간 없다고 하더니 잠깐 왔나봐. 아, 그래? 그래도 와주니 고맙네.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싸야겠다. 그러게 말이야. 그 이후 그 여자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 여자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건 얼마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주말에 저희 부모님의 생일이라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신랑이 휴대폰에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전화 좀 받으라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던 신랑이 안 되겠다며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표정이 안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는 신랑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잠든 신랑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니 여자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전화가 온 내역이 있었고 대부분 그 여자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혹시 바람이라도 피는 건가 해서 신랑의 카톡을 들어가 보니 회사 직장 동료였고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제 결혼식 때 흰 원피스를 입고 왔던 그 후배였습니다. 카톡 내용을 살펴봐도 별달리 이상할 게 없었는데 사적인 대화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별 의심이 안 됐던 게 더블 데이트예요 뭐 그런 말들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있으니 안심이 되는? 그날은 그렇게 신랑이 기분이 안 좋아진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며칠씩이나 기분이 안 좋아져 있었는데 저는 걱정이 되어 물어봐도 회사 일이다,
별일 아니다. 그런 말들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신랑이 친구네 커플이 자꾸 더블 데이트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회사 동료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곁에서 지켜볼 심산으로 알겠다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막상 여행 당일이 되니 여행을 같이 가게 된 건 신랑의 친구라는 남자분과 그 사람의 여자친구였어요. 일면식이 없는 남자이기도 하고 제 예상과 달라서 많이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이왕 여행을 가기로 한 것 잘 즐기고 놀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은 신랑이 술을 잘 못하는데 다 같이 술을 먹자고 해서 바베큐 고기에 소주를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는 이 친구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아, 얘 대학교 땐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 엄청 웃겼는데. 대학교 땐 그냥 웃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좀 과묵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 이미지 관리했나 보네. 근데 재수씨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혹시 어느 동네 사셨어요? 저는 대학교 땐 땡땡동 살았어요. 아, 갑자기 생각난 것 같은데 혹시 편의점 알바 안 했어요? 네? 네, 어떻게? 제가 거기 엄청 자주 갔었는데 기억 못 하시나 봐요. 하긴 손님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그렇게 신랑의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신랑과 신랑 친구의 여자친구는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슬슬 마무리하고 각자의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금은 친해진 그 친구분과 몇 마디 담소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그 친구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연락을 하고 지내자고요. 저는 성격이 좀 숨기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 친구에게 신랑 친구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같이 여행을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당시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이렇게 연락이 닿은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는 그 사람에게 이러는 거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연락을 끊어냈고 그날 저녁 신랑에게 이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라는 그 사람이 우리 여행 다녀온 이후로 몇 번 연락이 왔어. 뭐? 걔가 왜? 종종 연락하며 지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싫다고 했고. 걔가 그랬어? 응. 그리고 날 좋아했었다더라. 그건 무슨 말이야? 당신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나 대학교 때 편의점 알바했잖아. 그때 편의점 자주 왔었고 좋아했었다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신랑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그날 저녁 저는 잠이 안 와서 혼자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는데 신랑의 휴대폰에 빛이 나더라고요. 이 이름을 보니 그 친구였고 신랑이 그 친구에게 싫은 소리라도 했나 싶어서 폰을 봤더니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와이프 철벽이야. 좀 제대로 해봐. 나 떼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애시당초 네가 피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이 왜 생겨? 지난 일 들먹이지 말고 나 이제 2달 남았어. 너도 참 대단하다. 아, 안 그럼 어떡해. 예비 처가댁 스케일 알지? 나 죽어 진짜. 그래도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냐. 나 그냥 한 몇 년 잠수 타면 돼. 그보다 다시 연락해볼 거지? 예전에 말한 금액에서 좀 더 쳐줘야겠는데? 너무 빡세서. 이혼 선고만 하면 돈이 아니라 뭐라도 해줄 테니 꼭 좀 부탁해. 너 아니면 없어. 알겠어. 걱정 말고. 이런 내용의 톡들이 있었고 저는 대화 내용들을 모두 제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신랑은 출근을 했고 저는 공중전화로 가서 신랑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여자는 퇴사를 한 이유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모든 게 대충 그려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신랑의 오피스 와이프일 거고 최근에 피임에 실패를 하기라도 한 건지 임신을 했고 그 문제로 신랑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게 없으니 결국 저를 꼬셔서라도 증거를 잡아 이혼의 규칙을 만들기 위한 거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대로는 아쉬우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요. 저는 그냥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밥을 먹으러 나가면 혹은 그 순간순간 어떤 사진이나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을 모으려는 거겠죠. 그날 저녁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여자친구 임신 중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친구한테 나 꼬시라고 한 거 아니야? 뭐? 나 대충 다 알아.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혹시 알아? 당신이 제대로 말해주면 지금이라도 이혼해줄지. 2달 뒤에 무슨 일이 있는데? 출산이라도 해? 그 친구한테 물어볼까? 지금 차단해두긴 했는데 전화 걸어보면 되지. 결혼. 신랑은 2달 뒤에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건 물론이고 제 친구들도 모르는 걸 보니 아마 그 여자네 가족들이랑 친인척들 정도 모여서 스몰 웨딩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이 말을 꺼내기 전만 해도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뒤에서 꾸미고 있을 줄이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울고 있으니 신랑이 이혼 좀 해달라고. 아빠 없는 애를 만들 수 없지 않냐며 설득을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옆에 있던 물병을 신랑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다른 집 새끼 엄마가 있든 없든 나랑 하나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내연녀랑 히덕거리면서 지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서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내연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이고 신랑은 아마 허울뿐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몇 번이 되어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 거고 절대로 이혼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2사람이 제 뒤에서 히덕거릴 때 이런 각오쯤은 했었겠죠?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조금 어이없게도 무슨 다단계처럼 만나게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책 리뷰 알바를 찾아보고 있었고 그 업체들 중 한 업체 담당자가 지금의 와이프였죠. 와이프와 일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책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등 순위를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1순위 등 순위를 매기고 4순위에 종교서적을 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을 받고 나가니 1, 2순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제가 4순위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읽고 리뷰를 해야 하는 책이 종교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며 기독교적 이야기를 한 며칠 들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무교이기 때문에 와이프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와이프라는 사람에게 끌려서 몇 번 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종교적 이야기만 하길래 저도 눈치를 채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알바 아니죠? 사실 해당 인원이 모집이 다 되어서 자리가 없어요. 그럼 저한테 이런 이야기는 왜 계속 하신 거예요? 사실 소명씨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런 쪽으로밖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여태 저랑 이야기하려고 교회 이야기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저는 와이프의 이런 행동이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어쩐지 저를 위해 애써준 느낌이라서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와이프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평일에 데이트를 했어요. 만나면 참 즐겁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인데 주말처럼 긴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나중에는 차라리 결혼을 하면 와이프를 더 자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와이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며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인들이 말하길 결혼식은 아내를 위한 날이라고 하며 다 맞춰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예배 같은 형식으로 기도도 드리고 축가 같은 노래도 사람들이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보고 싶던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 후에도 아내는 늘 교회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짜증나는 부분은 전도였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뭐해? 응? 나 별일 없지. 왜?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난 교회 별로야. 혼자 다녀와. 내가 너무 죄악 같아서 그래. 한 달만 같이 다니자. 와이프의 끈질긴 요청에 한 달 동안 같이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저는 인위적인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싫고 기도를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명절이 되어 와이프와 함께 명절 전날에 저희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왜 귀신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해야 하냐며 따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장남이고 밑으로 여동생들밖에 없어서 나중에 제사도 제가 해야 하는데 굳이 와이프에게 제사나 명절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제사를 가지고 올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가서 음식을 돕는 신용 정도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친척들도 많이 오는 자리이고 어찌 보면 저희 가족으로서 많은 친척들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니 와이프에게 그때만 같이 음식하는 척이라도 해달라고요. 와이프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일로도 며칠을 싸웠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며느리가 생겼다고 일을 시키고자 한 게 아니라 음식 준비 다 해줄 테니 같이 전이라도 구워달라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은 남자들도 일을 같이 하는데 전처럼 모양 내는 건 잘 못해서 어머님이 대부분 하셨고 나물이나 설거지 등의 일은 남자들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딱 전만 몇 개 굽자고 하는데도 싫대요. 그건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나? 그리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인데도 집에서 집안일을 안 합니다. 집에 있으니 집안일을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저녁 7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올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러를 다니거나 저희 집에 사람을 불러서 뭘 시켜 먹고는 부엌에 다 옮겨두고 쉬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그냥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쌓여있는 빨래와 설거지거리들 그리고 누워있는 와이프를 보면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뭔 놈이 교회가 행사는 그렇게나 많은지 새벽기도, 저녁기도, 주말예배 그리고 무슨 기도회? 기도 모임을 갖는데 그것도 잦아요. 처음에는 미애난 기색이라도 있게 기도회를 간다고 했는데 언젠가부턴 말도 없이 기도회를 가서 저랑 이 문제로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와이프가 이럴 때마다 저는 친구놈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 처음에 책 리뷰 알바 찾다가 와이프 만났다고 안 했냐? 처음에 그렇게 만났지. 그거 혹시 땡땡 책 리뷰 맞아?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근데 맞는 것 같긴 하네. 너 작업당한 거 아니야? 작업이라니. 요즘에 알바라고 사람들 꼬셔서 전도하고 뭐 그런 거 많대.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 너 와이프 뭐 이상한 거 없었어? 글쎄. 나 아는 친구놈은 내수쟁이를 만났는데 성관계를 안 하더래. 뭐 자기들 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셋이서 꼬입을 만들었니 어쩌니 하면서.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그렇게 성관계를 거부하던 여자가 덜컥 애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 전도사랑 바람이 나서 그런 거래. 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와이프의 모든 행적이 다 찝찝하게 느껴졌습니다. 와이프가 올 때까지 집에 누워서 멍하니 만남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고 연애를 하는 동안 저에게 많은 부분을 맞춰준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갑자기 종교의 거리낌이 없어지고 특히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부부관계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저녁 기도니 기도회니 주말이면 교회 활동에 같이 밤을 보내는 날이 적은 편이기도 했지만 확실히 이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을 때에도 전부 와이프에게 정말 대단하다느니 이번 달 헌금왕이라느니 그런 말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헌금왕이 될 만한 금액이 없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바로 대출금 조회를 했는데 제 앞으로 대출이 있었고 제가 모아둔 비상금 통장의 돈을 와이프가 빼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와이프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 내 돈 건드렸어? 우리 결혼한 사이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내 통장에 있는 돈. 아니 그건 둘째치고 대출까지 받은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언제? 나 휴대폰 고쳐준다고 했던 그날이야? 어차피 이거 다 돌아오는 돈이야. 흥분하지 마. 나 모르게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했는데 내가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더 많이 내야 하잖아. 혹시 당신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전도 타령이나 하면서 만나고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맞긴 해? 당신이 밤에 집에 있는 날이 며칠이나 돼? 그거야 교리 공부하고 나도 활동하느라 그렇지. 그건 모르겠고 현금 받아와서 대출금 원상복귀 안 해두면 이혼이야. 와이프에게 그렇게 엄포를 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와이프도 생각이 없는 건지 어차피 다음 달에 대출금 나가는 금액을 보면 뻔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그리고 다음날 교회 목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나님께 낸 헌금이 어쩌고 하면서 돈을 못 돌려준다기에 저는 이혼하고 그 돈은 다 와이프에게 내가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쉬는 사이 제 폰이 고장난 것 같다고 고쳐서 오겠다는 사람이 제 신분증에 가족관계 증명서며 5만 서류를 다 떼서 목사랑 가서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으로 헌금을 냈다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요? 제가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니 교회 측에서 대출금은 돌려받았지만 저는 괘씸해서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두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지만 처가댁에서 돈을 받던지 그 귀하다는 교회에서 받던지 남일이고요. 참나 오래 살다 보니 아주 별의별 일을 다 겪네요. 요즘 교회 정말 무섭습니다.